대한민국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입니다. 14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인데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없고 스타필드가 없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할인점도 단 한 곳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말이 되면 광주 시민들은 채 올라 2시간을 달려 대전으로 향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기름값을 쓰고 하루를 통째로 써서 남의 도시로 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쇼핑 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표현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깊은 박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자신의 돈을 자신의 도시에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기업들이 광주를 찾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기업들은 광주를 원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들고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광주가 그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 것입니다. 민주화 예술의 성지로 불리던 광주가 어떻게 경제 빗장을 채우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적인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광주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구와 광상우 쪽에서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당시 투자 규모는 수천억 원대였습니다. 호남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것은 단순한 유통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일 거점 시설이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국계 유통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양재점과 일산점은 주말마다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광주에도 코스트코가 생긴다는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서울이나 대전까지 원정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입점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상인회도 합류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조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시청 앞에는 천막이 쳐졌습니다. 매일같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자본 물러가라. 전통시장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소상공인 보호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기업의 편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론이 반대로 기울자 행정 처리도 느려졌습니다. 각종 인허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는 광주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당한 땅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가 너무 거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더욱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부지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고급 호텔과 백화점과 면세점이 결합된 복합시설이었습니다. 투자금만 해도 7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광주는 제대로 된 특급 호텔이 없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급 호텔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면세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 수천 명을 직원으로 뽑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해친다는 반대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상임회는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신세계도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 결과는 국제적 수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이 숙박시설이 부족해 작은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코스트코에 이어 신세계까지 광주를 떠났습니다. 롯데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같은 이유로 물러섰습니다. 기업들은 하나둘 광주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가 기업들을 막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라도는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는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상인회 조직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집회와 성명을 통해 압박했습니다. 필요하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넘게 대형 유통시설 신규 입점을 막아왔습니다. 정치권도 이 흐름에 동조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프레임에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광주시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근거로 전통시장 방향 500m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점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인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강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점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법과 조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명분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좋은 마음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광주는 곧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광주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돈이 광주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이 없으니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전으로 서울로 심지어 순천이나 전주로도 갔습니다. 가는 김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들렀습니다. 광주에서 써야 할 돈이 매주 수십억 원씩 다른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1년이면 수천억 원대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 돈이 남의 동네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 갈 수 없으니 시민들은 쿠팡 로켓 배송과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이 돈도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도 본사도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중심의 풍경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남로는 한때 호남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금융회사와 기업 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공실률이 44.8%를 기록했습니다. 건물 절반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조용했습니다. 충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던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첨단지구의 신흥상권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곳입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고 젊은 층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반짝 인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이 텅 빈 공실만 남긴 것입니다. 같은 시기 이웃 도시 대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대전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건설한 아트앤사이언스였습니다. 광주가 거절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백화점에 아쿠아리움이 결합됐습니다. 과학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특급 호텔까지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개장 첫 해 매출은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전 시민만이 아니었습니다. 충청권 전역에서 방문객이 쏟아졌습니다. 전주에서도 왔고 청주에서도 왔으며 광주에서도 왔습니다. KTX를 타고 대전역에 내려 아트앤사이언스로 향하는 광주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성심당에 들러 빵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가 되었습니다.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은 대전이 호남까지 끌어들이는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이 백화점만 구경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전까지 왔으니 유명한 성심당 본점에 들렀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칼국수를 먹고 카페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인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일자리도 대거 창출됐습니다.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대전 지역 인력만 3,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수치는 훨씬 더 컸습니다. 젊은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소비가 늘었습니다. 세수도 증가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 이탈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광주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빈곤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놀 곳이 없었습니다. 즐길 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소비할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에게 스타필드나 코스트코는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닙니다. 주말을 보내는 문화 공간입니다. 데이트 코스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쌓는 사교의 장입니다. SNS에 올릴 일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느끼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늘 비슷한 풍경만 반복됐습니다.
만날 곳이 똑같습니다. 선택지가 적습니다. 변화가 느립니다. 이런 말이 청년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취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광주 인구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10,000명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청년이 떠나면은 도시는 빠르게 늙습니다. 소비의 중심이 사라지고 상권이 무너집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기업이 머물 이유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청년은 다시 떠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막았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막힌 만큼 새어나갔습니다. 기업 진입을 차단한 선택이 광주의 시간을 늦춘 것이 아니라 도시 쇠퇴를 앞당긴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쌓여온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실한 외침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도시처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자 정치권도 반응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회를 열었습니다. 마침내 변화가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년 11월 20일 북구 임동의 옛 방직공장 부지에서 더 현대 광주의 첫 삽이 떴습니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규모는 여의도 더 현대 서울보다 약 1.4배 더 큽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롯데백화점 광주점 내부에 이케아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세계그룹도 그랜드 스타필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동시에 복수의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대형 쇼핑몰 때문이 아니라 도시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외부 방문객을 늘리는 것이 전통시장도 골목상권도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조선 후기 조선은 바깥 세상을 경계하며 스스로 문을 잠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질주했지만 조선만 제자리였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돼야 합니다. 자본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섞여야 활력이 생깁니다. 문을 닫은 도시는 정체됩니다. 멈춘 물이 썩듯이 광주에 일어난 일이 그 예입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도 골목상권도 함께 성장하자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쪽을 보호하려다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공존은 서로를 가만히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쟁 속에서 시장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 규모가 커집니다. 외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생기는 이익은 주변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전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신세계가 들어선 뒤 성심당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중앙시장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지니 더 많은 이들이 몫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화의 그늘도 있습니다. 새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가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구매, 모바일 결제, 취향 중심 소비는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광주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떠난 청년들의 발걸음, 외부로 빠져나간 소비, 더 이상 이곳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며 떠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광주에도 다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2028년 더 현대 광주가 문을 엽니다. 우리의 소비가 우리 도시 안에서 돌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주의 선택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선의로 시작했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막는 선택이 항상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취지가 있어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구회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의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더 일찍 변화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소중합니다. 경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